화제가 되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이고요. 단연 관심은 정치인 부분이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을 했는데요. 정치인 사면은 한 7명 정도, 경제인 사면은 한 5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 7명 중에서 특이한 사람은 일단 김긴추 전 비서실장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이제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 같은 걸 배제하는 그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실형 징역 2년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역시 국방장관 했는데 네.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2012년도 총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댓글 한 9천여 개 정도를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역시 선고받았고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는 이 2명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 사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이제 잘못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인데요. 일단 뭐 실형 복역한 사람, 그런데 이제 복역을 마친 사람이죠.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그런 경제인 상대로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본상 LIG 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뭐 전형적인 재벌 출신이다 볼 수 있고 이 2명 말고도 한 3명 정도 더 있거든요. 네. 총 한 5명 정도를 이번에 특별 사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5명은 복권이 됐는데 이게 네. 사면과 복권의 차이가 있죠. 근데 사면 자체는요, 그 형에 대한 걸 확정이 되면 이걸 사실은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은 어떤 형을 처벌받으면 본인의 어떤 자격에 관해서 제한이 생기거든요. 어떤 권리랄지 자격 정지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공직을 취임한다고 할지 법상으로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직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사면은 여기까지 보고요. 어제 나온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지난 2019년에 이제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 이렇게 못을 박았고 합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제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일단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삼성 측에서 이제 말 세피를 그 최성원 씨 측에 이제 제공해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뇌물을 주고 그 뇌물에 준 목적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영권 승계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이 승계 과정 자체가 유법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재판부는 이걸 별개로 보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삼성그룹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또는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계속적으로 경영 승계에 관한 절차를 밟았잖아요. 이 절차를 밟은 과정에 있어서는 유법성이 없다는 거고, 이제 뇌물은 뇌물로 따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한 걸 했다고 한다면 뭐 이건 사실은 죄가 되는 건데 네. 뇌물 준 거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의 어떤 절차에 있어서 회계 부정이랄지 뭐 주가 조작이랄지 아니면 배임 행위랄지 이런 것은 없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개로 봤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줘서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한 게 위법하다. 하지만 이 작업 과정에 있던 합병만을 떼놓고 보면 위법 행위가 없었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뇌물을 준 건 유법한데 경영권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회계에 맞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A라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인허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뇌물죄를 줘요. 그런데 인허가가 안 될 걸 잘하게 해달라고 돈을 주면 사실 이 인허가 자체가 유법이죠. 그런데 뇌물죄를 주고 인허가는 정상적인데 이 과정을 방해하지 마라. 그런 취지에서 어떤 뭐 시간제 전략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주면 이건 뇌물죄가 되고 인허가 과정은 또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 자체가 아주 모순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니 불법 승계 아니면 뇌물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러면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야? 그런 평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를 받았으니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인데 향후 이제 재판에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이번에 어떤 선고 내용 자체는 이제 제일모직을 굉장히 주식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뭐 시세 조정도 하고 호재성도 남발하고 결과적으로 더구나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23%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주식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사실 이걸 합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 가치가 높아야지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주가 가치를 낮게 하면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본 게 아니냐 이제 그런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판결 자체는 회계 절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걸 손해봤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판결이 사실은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삼성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그거예요. 그 당시 이제 삼성물산은 주로 건설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설 관련된 주식들은 다 주가가 한 50%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을 한 관계로 이제 건설회사라는 이미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매출에서 차지한 부분이 건설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주주에게 불이익은 간 건 없다, 손해 본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그렇든 어쨌든 간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이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 판결만 보면 상당히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주주들의 어떤 손해 여부를 떠나서 향후 재판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쟁점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와 관련된 거예요. 과연 4조 5천억을 분식 회계를 했느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회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을 뭐 부채로 계상을 했느냐, 공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뭐 부채로 봐야 하느냐, 자산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분식 회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모회사가 제일모직이었거든요. 그럼 제일모직 평가하는 데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분식 회계가 돼버리면 그 전제가 제일모직에 대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좌우가 된다 영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재성이랄지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네. 배임 행위에 대해서 과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가 한 19만 페이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쟁점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증거 목록 자체도 뭐 책으로 몇 권 된다고 하니까 네. 이 쟁점이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에 경찰력에 여유가 있는지 이걸 묻고 나서 추가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호 경찰처장에 대한 범죄 혐의 중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 이것은요. 업무상으로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과실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거나 애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견하지 못했을 때 이제 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태원 참사 2022년 12월 29일에 있었는데 12월 27일 날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그 주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경찰청 경비부장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 병력은 더 여유 필요하지 않냐. 이 말 자체는 그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력을 더 파견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비부장이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끊은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검찰 입장은 뭐냐면 이때 여력이 있냐고 물어본 것은 헬로윈 참사 때 더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동대를 사전 배치를 해서 어떤 사고 사태를 막아야 하는데 그러한 뭐 투입에 대한 지시랄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29일 날 오후 6시 이제 그 이후에 할로윈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뭐 근무 중이었고 그리고 112에 11번 이상의 어떤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전기를 계속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참사가 나는데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지휘자로서 이제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지휘자로서 과실이 있다. 그래서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죄다. 이게 검찰이 기재한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과연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뭐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설사 이런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현장에 있는 지휘자에게, 현장에 있지 않는 지휘자에게 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법적으로 굉장히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김광훈 경찰청장이랄지 그 변호인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어떤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아마 과실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게 쟁점이 될 거고 그거에 의해서 유무죄가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네. 일단 이번에 재판에 넘긴다는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사무관인 배모 씨가 있잖아요. 배모 씨하고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그 당시 이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죠. 그게 아마 10만 4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이 밥값을 대신 내주면 안 돼요. 그런데 밥값을 대신 내준 혐의로 그 배모 씨가 기소가 됐고 그 작년 8월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배모 씨를 기소할 때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네. 6개월 하루를 남겨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를 했는데 지금 김혜경 씨하고 배모 씨는 이제 공범 관계거든요. 네. 그럼 기소를 하면서 공소시효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14일 날 이 배모 씨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거든요. 근데 항소심 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배모 씨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확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제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배모 씨의 선고가 있으면 이제 즉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김혜경 씨를 이제 기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배임 혐의는 이제 법하고 관련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뭐 나온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과일을 사는데 뭐 1,000만 원치 샀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애산이 있거든요. 각 과마다 국마다. 그래서 그 애산을 가지고 뭔가 사적인 생활비용으로 쓴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뭐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배임죄도 같이 기소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법화랄지 이것까지는 기소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안 되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기소를 하고 배임이랄지 뭐 횡령이랄지 법화 관련된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죠. 요즘 10대들의 무인 점포 절도 문제가 많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사는데 사람은 없고 본인들이 그냥 결제하는 그 무인 점포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19만 원어치를 훔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정말 맞나 봐요? 무인 점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래서 뭐 GS랄지 CU랄지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기준 보니까 3,310개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랄지 뭐 빨래방이랄지 뭐 그다음에 인형 뽑기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인 점포인데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6,300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10,000개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도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절도죄도 보니까요. 2021년도에 이런 무인 가게를 상대로 절동이 3,500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2년도 보니까 6천여 건이에요. 두 그러니까 배네요. 거의 뭐 70%, 80% 이렇게 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절도하는 것 사람들이 거의 10대가 맞아요. 이거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일단 대안 찾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편의점이 큰 대형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자체 CCTV 설치하고 이제 경비업체하고 협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조그마한 그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CCTV는 있는데 사실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민간 협의회 정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합동 치안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물론 범죄 행위를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예. 이게 절도가 되게 소액 절도거든요. 뭐 1,000원, 2,000원. 근데 그때마다 출동을 해서 하려고 하면 또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하고 민관이 좀 합동해서 좀 머리를 좀 짜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코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